그래서 지금 여기가 할머니들 놀이터인 줄 아냐고, 이 아줌마야. 귀를 찢는 고함이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제3군단 예하 저십일 보병여단 정문 위병소의 정막을 깨뜨렸다. 방탄유리 너머로 강태호 상병의 얼굴이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창구를 넘어올 듯이 몸을 기울인 채 등산복 차림의 한 여성을 향해 악을 쓰고 있었다. 그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여성은 예순 즈음으로 보였다. 남루한 차림새와는 달리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표정은 동요 한 점 없이 평온했다. 이 모든 소란의 시작은 그녀가 방금 던진 지극히 이성적인 질문 때문이었다. 규정상 면회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가 강상병의 자격지심과 오만함에 불을 질렀다.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최민석 일병까지 거들고 나섰다. 아줌마가 군대 규정을 알아. 여기가 무슨 법정인 줄 알아. 군인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우리 51여단이 어떤 곳인 줄이나 알고 떠드는 겁니까?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들락거릴 곳이 아니라고. 그들의 아나무인한 태도. 그것은 군인의 패기가 아니라 제복 뒤에 숨은 양아치의 객기였다. 여성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이 강상병을 더욱 날뛰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던져놨던 그녀의 신분증을 거칠게 낚아챘다. 최하늘 하사. 아, 그 싸가지 없는 여자 하사. 어쩐지 그 할머니의 그 손녀라더니 뿌리부터가 글러 먹었구만. 그는 여자 하사라는 단어를 침 뱉듯이 내뱉었다. 그리고는 신분증을 창구 및 작은 통로로 돌려주는 대신 그녀의 발치 앞으로 경멸적으로 툭 던져버렸다. 신분증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여성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 한 조각마저 사라졌다. 대기 중의 모든 열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고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치거나 분노하는 대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신분증을 주워 먼지를 털어냈다. 그 통제된 모습이 강상병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게 진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지? 당장 저기 돼지우리 같은 컨테이너에 처박혀서 입 닥치고 기다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거리거나 아는 척하면 군사보호구역 소란 행위 및 근무방해죄로 헌병대 불러서 영창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알아들었냐고. 살기등등한 협박, 일개병사가 국민에게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연장자에게 가하는 폭력이었다. 여성의 등골을 타고 흐른 것은 공포의 식은땀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얼려버리는 거대한 분노의 빙하였다. 그녀는 군 생활 내내 조국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과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군대라는 신성한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내부의 적이었다. 자신의 피부티 같은 손녀가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뿜어내는 도끼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여성은 말없이 몸을 돌려 낡은 컨테이너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강상병과 최일병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며 희죽거렸다.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방금 모욕하고 내쫓은 저 평범한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제3군단 전체를 뒤엎어버릴 피바람을 몰고 올 서곡이 되었다는 것을. 낡은 컨테이너의 철문이 닫히자 한여름의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은 후텁지근한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찌든 때 때문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서연 소장은 잠시 그 지옥 같은 공간의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로 들끓는 대신 얼음처럼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다. 그런데 그 얼굴이 저토록 오만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몸통의 상태가 훨씬 심각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저 병사들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었다. 지휘관의 무능과 부대의 기강회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하늘아, 대체 어떤 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손녀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심장이 아릿하게 조여왔다. 아까 그들이 손녀를 향해 던졌던 경멸적인 말투. 그것은 분명 손녀가 부대 내에서 받고 있을 부당한 대우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손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손녀를 구해내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방문은 더 이상 사적인 면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소장 이서연에게 주어진 새로운 작전이었다.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미동도 없는 눈빛. 마치 적진 한가운데서 밤을 지사우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한편 위병소 안에서는 그들만의 작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귀찮은 늙은이를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된 강태호 상병과 최민석 일병은 보란듯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했다. 잠시 후 부대 인근 중국집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위병소로 달려왔다. 짜장면, 곱빼기와 탕수육. 근무 중인 병사가 외부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들에게 규정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그 바로 이 맛이지. 역시 근무 설 땐 짜장면이 최고야. 강상병이 입가에 짜장을 잔뜩 묻힌 채 개걸스럽게 면을 빨아들였다. 최일병은 탕수육을 집어들며 낄낄거렸다. 아까 그 할머니 지금쯤 저 찜통 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욕하고 있겠지 말입니다. 욕이 대수냐? 아마 인생을 후회하고 있을 걸 감히 신성한 군부대에 와서 군인한테 개겼다가 무슨 꼴을 당하는지. 그 손녀라는 최하늘 하사도 똑같아. 맨날 잘난 척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실상은 쥐뿔도 없는 흙수저였던 거지. 제가 듣기로는 최하사 훈련 때마다 여자라는 이유로 엄청 뺀질거린다고 합니다. 간부들한테 꼬리쳐서 편한 보직이나 받으려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뻔하지. 그러니 그 할머니까지 동원해서 지원 사격하러 온 거 아니겠어. 면회 웃기지 말라고 해. 어디서 군대가 동정심 파는 곳인 줄 아나. 그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며 한 사람의 명예를 멋대로 짓밟았다. 한참 동안 식사와 뒷담화를 즐기던 그들은 당연히 할머니의 면회 요청을 중대에 보고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보고할 생각조차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었다. 컨테이너는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변해갔다. 이서연 소장의 임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처음 그 자세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 수집의 시간이었다. 저들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녀의 몸으로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다. 2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충분했다. 그녀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다시 위병소 창구로 향했다. 짜장면 그릇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두 병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그들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스마트폰을 숨겼다. 아씨, 아직도 안 갔어. 강상병이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여자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2시간 하고도 15분이 지났다. 내가 요청한 최하늘 하사와의 면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그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강태호 상병과 최민석 일병의 어깨가 움찔했다. 게임에 쏠려 있던 그들의 정신이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2시간 넘게 찜통 컨테이너에 갇혀있던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자신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었다. 당황함도 잠시 적반하장 격의 분노가 그들의 얼굴을 지배했다. 아, 진짜 이 할망구가 끝까지 귀찮게 하네. 아까 보고했더니 중대 전체가 훈련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서 지금 면회 안 된다고 했잖소. 노망났소 했던 말 또 하게 만들고 있어. 강상병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 확신했다. 저런 무지한 시골 늙은이가 군대 시스템에 대해 뭘 알겠는가.
그러나 그의 확신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거짓 보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두 병사의 고막을 찔렀다. 첫째, 지금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 정기 훈련이 없는 주말 오전에 중대 전체를 비상 소집하여 훈련 준비를 시키는 경우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없다. 둘째, 설령 그렇다 해도 면회 불가 통보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지 2시간 넘게 민간인을 방치하는 법은 없다. 셋째, 나는 당신들이 지난 2시간 15분 동안 중대에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외부 음식을 시켜 먹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정연한 쐐기처럼 박혔다. 두 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저 여자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상병에게 그 이성적인 반박은 공포가 아닌 광기로 다가왔다.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 근무를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질이야. 너 정체가 뭐야? 너 간첩이지 그렇지. 면회 셔틀 온 척하면서 부대 기밀 빼내려고 염탐하는 거 아니냐고. 궁지에 몰리자 그는 가장 비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간첩이라는 주홍글씨, 민간인에게 씌울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굴레였다. 그는 겁에 질린 최일병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최일병 멍청하게 서서 뭐해? 당장 저 여자 포박하고 방첩세에 신고해. 정체불명의 여성이 위병소에서 근무를 방해하고 군사 정보를 캐내려 한다고 즉각 보고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성을 상실한 것은 최일병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상병의 명령에 반사적으로 복종하며 허리에 찬 수갑을 풀기 위해 위병소 문 쪽으로 움직였다. 민간인을 불법으로 체포하려 드는 군인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자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투박한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군 최고위급 지휘관에게만 지급되는 완벽한 보안 기능이 탑재된 군용 전술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주소록을 찾거나 번호를 누르지도 않았다. 그저 단축 번호 1, 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차에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는 연결되었다. 두 병사는 숨을 죽였다.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일까? 그들은 들을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를 향해 여자가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나 이서연 소장이다. 그 한마디에 위병소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 이서연 소장이다. 그 한마디는 마치 시간을 멈추는 주문과도 같았다. 강태호 상병과 최민석 일병의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이서연 소장,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급 지휘관. 야전에서는 얼음 마녀라는 별명으로 통하며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별 4개짜리 대장조차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다는 전설의 인물. 두 병사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미친 할망구의 허풍일 거야. 그런 높으신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저런 거짓골로 나타날 리가 없어. 그들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최일병이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강상병은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어디서 감히 장군님 조남을 팔아먹어. 너 진짜 간첩이었구나. 여봐라, 이 여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록 작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장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위엄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충성사단장 소장 오지훈입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인근 제12보 명사단 통칭 백골 부대의 사단장인 오지훈 소장이었다. 그는 과거 이서연 소장이 대대장 시절 그녀의 밑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직속 부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이서연이라는 인물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다.
이서연 소장은 전화기 너머에 부에게 하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상황을 요약했다. 오 장군, 지금 내가 자네 관할 구역 바로 옆 제3군단 예하 51여단 위병소 앞에 와 있네. 이곳 근무자들이 나를 민간인으로 오인하고 2시간 넘게 감금에 가까운 모욕을 주다가 방금 전 나를 간첩으로 몰아 포박하려 하는군. 전화기 너머로 오지훈 소장이 숨을 헙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을 일개 위병소 사병들이 간첩 취급했다는 사실. 그것은 그 자체로 군 전체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대형 참사였다. 10분 주지. 10분 안에 자네가 직접 이 상황을 정리하게. 만약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겠네. 이서연 소장은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위병소 안의 두 병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오지훈 소장이라는 이름을 필사적으로 되뇌고 있었다. 백골 부대 사단장, 자신들이 속한 여단의 여단장보다도 2계급이나 높은 하늘 같은 존재였다. 강상병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아줌마, 지금 누구랑 짜고 쇼하는 거야? 사단장 백골 부대 사단장이 아줌마 전화를 왜 받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순식간에 땅을 뒤흔드는 굉음으로 변해갔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수십 개의 군용 차량 엔진이 내뿜는 굉음이었다.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을 필두로 헌병대 사이드카, 여러 대와 지프 차량들이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위병소를 향해 질주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극히 비현실적이었다. 끼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선두에 있던 지휘관 세단이 이서연 소장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을 단 오지훈 사단장이 거의 굴러 나오다시피 채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잘 다려진 전투복은 땀으로 축축했다. 오지훈 사단장은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이서연 소장을 향해 달려와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오지훈 이서연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백골 부대의 사단장이자 투스타 장군이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앞에서 장군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조아리는 충격적인 광경. 위병소를 지키던 강태호 상병과 최민석 일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아니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세상이 그 순간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오지훈 사단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51여단 위병소의 시간을 완벽하게 정지시켰다. 방금 전까지 이서연 소장을 향해 지저대던 강태호 상병과 최민석 일병은 이제 허연 얼굴로 굳어버린 석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동공은 공포와 경악으로 극도까지 확장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1시간 넘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심지어 간첩으로 몰아가며 희롱했던 저 평범한 등산객 차림의 아줌마가 백골 부대 사단장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진짜 장군이었다니.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었다. 어깨에 별 2개를 단 현역 소장이었다. 자신들이 속한 이 여단의 최고 지휘관인 여단장 대령보다도 무려 3계급이나 높은 그야말로 하늘 위의 하늘 같은 존재였다. 장군님! 오지훈 사단장의 목소리가 강상병의 귀에는 이명처럼 맴돌았다. 등줄기에서부터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군 생활은 끝났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 전체가 오늘 이 시간부로 끝장나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이서연 소장은 자신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인 오지훈 소장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놀라움 같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 침묵이 오지훈 소장에게는 천둥벼락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일어나게 오 장군. 나지막하지만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박히는 목소리. 여기가 자네가 허리 숙일 자리는 아닐 텐데. 오지훈 소장은 그 말에 황급히 허리를 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서 있었다. 송구합니다, 장군님. 관할 부대 인근에서 이런 엄청난 과오가 발생했으니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부디 중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였다. 사단장 행렬이 일으킨 소란을 뒤늦게 보고받은 51여단 지휘통제실이 발칵 뒤집혔다. 위병소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당직 사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즉시 여단장에게 직보했다. 보고를 받은 51여단장 김승환 대령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백골부대 사단장이 우리 부대 위병소에 와 있다고. 그것도 헌병대까지 대동해서 이유는 그것이 신원 미상의 중년 여성 민간인 한 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분이 오 소장에게 자신을 이서연 소장이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김승환 대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서연 소장, 얼음 마녀. 육사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군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 현재는 제3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자신의 직속 상관 중 한 명. 그런 거물이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부대 위병소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백골부대 사단장이 그녀 앞에서 죄인처럼 벌벌 떨고 있다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평소 여군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이서연 소장의 명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특혜라고 폄하하던 자신의 과거 발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승환 대령은 관모를 챙겨들 겨를도 없이 맨머리로 뛰쳐나갔다. 주임원사와 작전 참모 등 지휘부 핵심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그의 뒤를 따랐다. 여단 본부에서 위병소까지는 차로 2분 거리. 그 2분이 김 대령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비켜, 다 비켜. 지프차에서 뛰어내린 김승환 대령이 헌병들을 해치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악몽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하늘 같은 선배 장군인 백골부대 사단장이 얼어붙은 채 서 있고 그 앞에 등산복 차림의 이서현, 부군단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혼이 나간 표정의 자기 부대 위병 근무자들이 있었다. 김승환 대령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내며 가장 군인다운 모습으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여단장 대령 김승환 이서현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장군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최대한 상황 파악이 안 된 무고한 지휘관을 연기했다. 어떻게든 이 재앙의 불길이 자신에게 옮겨 붙기 전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이서연 소장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는 순간 김 대령은 자신의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꿰뚫고 그의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속내까지 남김없이 파헤치고 있었다. 김 대령,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자네 부대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가? 질책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묻는 담담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김승환 대령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 사살하는 질문이었다. 송구합니다. 장군님, 제가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즉시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군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됐네. 이서연 소장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건 자네나 오 장군을 군법 회의에 세우려고 온 게 아닐세. 조용히 손녀 면회나 하고 가려던 길이었어. 손녀 말씀이십니까? 김승환 대령과 오지훈 소장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제야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발단, 그 거대한 태풍의 눈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 애틋하면서도 씩씩한 목소리가 인파를 가르고 들려왔다. 위병소 안쪽에서 전투복을 입은 단신의 여군 하사 한 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다부진 체격.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특전 부사관의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할머니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바로 이서연 소장의 손녀 최하늘 하사였다. 중대 행정반에서 최하늘 하사 할머님 면회 오셨다는데 위병소에 무슨 난리가 났으니 빨리 가봐라 라는 영문모를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터였다. 그녀는 위병소 앞에 사단장과 여단장의 지휘 차량이 즐비하고 2명의 장군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는 살벌한 풍경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큰 훈련이라도 있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의 눈에 수많은 인파의 중심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사랑하는 자신의 할머니 이서현이었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하늘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와 할머니의 팔에 매달리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걸음 못 가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달려오자 길을 막고 서 있던 2명의 장군이 동시에 자신을 향해 돌아보며 경악과 당혹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하늘 같은 존재인 김승환 여단장이 자신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하늘은 보았다. 할머니의 팔짱을 끼려던 그 찰나의 순간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그 눈빛은 평소에 따뜻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을 거세한 냉철하고 엄격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하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게 다 무슨... 최하늘 하사의 목소리가 혼란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할머니와 2명의 장군 그리고 사색이 되어 거의 실신 직전인 위병소 동료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으로만 알았던 할머니. 물론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반듯하고 강직한 성품을 존경해왔지만 사단장과 여단장이 동시에 벌벌 떨게 만드는 위인이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혼란을 눈치챈 오지훈 소장이 황급히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다. 자네가 이서연 장군님의 손녀인 최하늘 하사인가? 네, 맞습니다만 사단장님께서 제 이름은 어찌... 하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김승환 여단장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최하사, 아니 저분이 최하사, 할머님이셨나? 진작 보고를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는 모든 책임을 하늘에게 떠넘기려는 듯했다. 그 비겁한 모습에 이서현 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김승환 대령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입을 다물었다. 이서현 소장은 혼란에 빠진 손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오지훈 소장과 김승환 대령을 향해 한겨울 서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2 사람 모두 잠시 자리를 비켜주게. 손녀와 조용히 이야기 좀 하고 싶으니.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2 지휘관은 마치 사형 집행을 연기받은 죄수처럼 재빨리 물러나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부동 자세로 대기했다. 수십 명의 헌병과 장병들도 그들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물러섰다. 순식간에 위병소 앞에는 이서연 소장과 최하늘 하사, 그리고 잿빛이 된 2 위병 근무자만이 남았다. 이서연 소장은 그제야 하늘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하늘아 많이 놀랐느냐?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분들은 왜 할머니한테 장군님이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왜... 하늘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이서연 소장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해주마. 그보다 이 할미가 오늘 너를 보러 왔다가 아주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다. 이서연 소장의 시선이 위병소의 강태호 상병과 최민석 일병에게로 향했다. 2 병사는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을 질책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과 거짓 오만함은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강태호 상병 최민석 일병이라고 했나. 이서현 소장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이병, 상병 강태호, 일병 최민석.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쳤다. 평생 내본 적 없는 공포에 찬 가장 큰 목소리였다. 그 순간 강태호 상병의 바지 아래로 노란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극도의 공포가 그의 방광을 터뜨려 버린 것이었다. 강태호 상병의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오줌 줄기는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오만했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석 일병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서현 소장은 더러운 오물 보듯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허공을 향해 그러나 위병소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어깨에 달린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다. 너희들이 면회온 한 명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곧 너희들이 조국을 대하는 태도다. 너희들은 오늘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나를 모욕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선량한 대다수 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오늘 한 사람의 할머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한 대한민국 국민을 버린 것이다. 그 의미를 남은 평생 뼈에 새기도록 해라. 그녀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멀찍이 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김승환 여단장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김대령. 예, 장군님. 김승환 대령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저 두 병사에 대한 징계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녀의 말에 김승환 대령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오늘부로 일주일간 이 51여단 전체에 대한 국방부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겠다. 국방부 특별 복무점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김승환 대령과 오지훈 사단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찰과는 차원이 다른 군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점검이었다. 점검단장에게는 지휘관의 지휘권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점검단은 내가 직접 이끌고 올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얼음 마녀. 이서현 소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51여단 나아가 이 일대 부대 전체의 기강회의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할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하늘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에게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장 부끄럽고 끔찍한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서현 소장은 손녀의 그런 마음을 읽은 듯 하늘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하늘아, 고개 들어라. 내 잘못이 아니다.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너는 내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할미를 돕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할머니. 그제야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서현 소장은 오지훈 사단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오 사단장은 즉시 헌병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헌병 2명이 다가와 넋이 나간 강상병과 최일병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축 늘어진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이서현 소장은 손녀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려준 뒤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냉철하고 엄격한 지휘관, 얼음 마녀로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훈 사단장이 급히 열어주는 지휘관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떠나기 직전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김승환 대령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들렸다.
김 대령 월요일 오전 9시에 자네 사무실에서 보세. 여단 현황 보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도록. 특히 자네가 이 여단에 부임한 이후의 모든 보급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상세히. 단 1원의 오차도 없어야 할 걸세. 보급 및 예산 집행 내역. 그 말이 김승환 대령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가장 더럽고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차가 미끄러지듯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 뒤로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적과 혼란만이 남았다. 오지훈 사단장과 헌병대도 곧이어 철수했다. 위병소 앞에는 여단장 김승환 대령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최하늘 하사만이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김승환 대령은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의 군복이 벗겨지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난 몇몇 년간 그가 저질러온 온갖 비리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유류 횡령 부식 업체와의 검은 거래 훈련 물자 빼돌리기,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한편 그 시각 특수임무대 생활관으로 돌아온 최하늘 하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제 그녀는 단순히 빡센 신참 하사가 아니라 원스타도 아닌 투스타 장군을 할머니로 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성격이 되어 있었다. 동료 부사관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은근히 무시하거나 경쟁 상대로 여기던 선임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동기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곁눈질했다. 하늘은 그런 변화가 숨 막히게 불편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 할머니의 후광을 업고 싶지는 않았다. 최하사, 괜찮아. 많이 놀랐지. 중대의 유일한 여군 선임이었던 김민지 중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그녀는 평소 하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인물이었다. 괜찮습니다, 김 중사님. 하늘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야, 나는 정말 몰랐네. 최하사 할머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실 줄은.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다 했어. 우리 최하사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겠네. 든든한 백이 생겼으니 말이야. 김 중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교묘하게 비꼬는 질투였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백이라니. 나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할미를 돕는 것이라고. 하지만의 현실은 그녀의 다짐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그녀는 부대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간부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거리를 두었다. 최하늘 하사는 하루아침에 부대의 평화를 깨뜨린 요주의 인물이자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외딴섬이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부터 51여단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김승환 대령은 이서연 소장이 떠나자마자 여단의 모든 핵심 간부들을 비상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도끼만이 남아있었다. 전원 주목 다음 주 월요일부로 일주일간 우리 여단은 국방부 특별 복무점검을 받게 됐다. 점검단장은 제3군단 부군단장이신 이서현 소장님이 직접 맡으실 거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어른 마녀가 직접 이끄는 국방부 특별 점검이라니. 그것은 사실상 부대를 해체하여 재조립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지금부터 여단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한다. 전 부대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각 대별로 주말 동안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모조리 정리하도록. 먼지 한 톨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회의가 끝난 후 김 대령은 자신의 핵심 측근인 보급과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몇몇 중대장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그의 이빨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부터 밤낮 없이 서류 작업을 다시 한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보급 및 예산 서류를 전부 새로 만든다고 생각해라. 사라진 유류는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처리하고 빈 창고는 장비되어 나간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알겠나?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공범이 되라는 협박이었다. 이번 일에 우리 목숨이 달려있다. 내가 죽으면 너희도 함께 죽는 거야. 그러니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그 시간 최하늘 하사는 자신만의 지옥을 겪고 있었다. 부대 전체에 내려진 비상근무 명령으로 인해 그녀는 꼼짝없이 부대 안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은밀하지만 날카롭게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하늘 하사 때문에 우리 주말 다 날아갔네. 그러게 말이다. 무슨 장군 손녀가 특공대는 왜 와가지고. 그냥 곱게 잘할 것이지. 다음 주에 국방부 점검까지 나온다며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수군거림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부대의 평화를 깨뜨린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노골적인 따돌림 속에서 그녀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 전투 훈련은 악몽 그 자체였다. 2인 1조 훈련에서 아무도 그녀와 파트너가 되려 하지 않았고 교관들조차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거리를 두었다. 할머니의 존재가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동료들과 그녀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내가 정말 이 부대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일요일 밤이 되자 하늘은 생활관 옥상에 홀로 올라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할머니를 원망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무력함과 동료들의 편견이 서러웠다.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꿈이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다. 할머니,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흐느낌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50일 여단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새 서류 조작에 시달린 간부들의 눈은 퀭했고 주말 내내 시달린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만이 가득했다. 김승환 대령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군 경력을 끝장낼 저승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50일 여단 정문 앞에는 김승환 대령을 비롯한 모든 간부가 칼같이 각을 잡은 정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낯빛은 헬쑥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그때 검은색 지휘 차량 여러 대와 군용 버스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 복무점검단이 위용을 드러내며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선두에 있던 지휘 차량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을 입고 준장 계급장을 빛내는 이서연 소장이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방부에 섰을 퍼런 칼날 그 자체였다. 그녀의 뒤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20여 명의 점검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차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50일 여단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성 여단장 대령 김승환 외에 20명 국방부 특별복무점검단장께 대하여 경례. 김승환 대령이 목청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이서연 소장은 가볍게 경례를 받고는 대뜸 그의 말을 잘랐다. 보고는 생략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이곳 50일 여단은 나의 지휘 통제해에 들어간다. 여단장은 점검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책임지고 그 외에 어떠한 지휘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김승환 대령의 대답은 힘찼지만 그의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것은 지휘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명령 지휘권 박탈 선고였다. 이서연 소장은 곧바로 점검단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투를 앞둔 지휘관처럼 단호했다. 점검 1팀은 인사 및 행정 분야 2팀은 군수 및 보급 분야 3팀은 훈련 및 작전 분야를 담당한다.
사팀은 나와 함께 지휘관 면담 및 부대원 고충 처리를 맡는다. 그녀는 김승환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 시선은 네가 주말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말하는 듯했다. 모든 점검은 형식적인 서류 감사가 아니라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한다. 창고의 총알 한 발, 기름 한 방울까지 직접 확인하고 일개 병사라도 직접 만나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도록. 그 어떤 방해나 비협조도 용납하지 않겠다. 김승환 대령과 그의 측근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주말 내내 목숨을 걸고 조작했던 서류들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단은 즉시 흩어져 각자의 임무에 돌입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늑대떼처럼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특히 군수 및 보급 분야를 담당한 이 팀은 망설임 없이 여단 본부의 보급과와 예산과 사무실로 직행했다. 김승환 대령과 여단 간부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서연 소장이 이끄는 사팀은 곧바로 부대 내에 소원 수리함을 설치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1:1 면담을 시작한다는 공고를 부대 곳곳에 붙였다. 공고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본관의 계급과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병사들은 점검단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만과 부조리를 본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간부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훈련 물자, 횡령 가혹 행위 인사 비리 의혹,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51여단의 추악한 민낯이 골마 터진 환부처럼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서연 소장은 그 모든 내용을 묵묵히 기록하며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향해 칼날을 더 깊숙이 겨누었다. 화요일이 되자 국방부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던 병사들은 점검단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확신이 들자 지난 몇 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설치된 신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소원 수리함은 매시간 가득 찼다. 특히 군수 및 보급 분야를 담당한 이 팀은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파고들었다. 그들은 김승환 대령이 주말 동안 조작해놓은 서류 뭉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곧바로 여단의 유류 창고와 무기고로 향했다. 장부상으로는 유류 탱크의 95%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잔량은 6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라진 기름은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점검단 요원의 서늘한 질문에 창고를 담당하던 상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집요한 추궁 끝에 보급 과장의 지시로 유류를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팔고 그 수익의 일부를 상납했다. 고 자백했다. 무기고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야간 투시경이나 GPS 단말기 같은 고가의 최신 장비들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낡아빠진 구형 장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사라진 장비들은 모두 훈련 중 분실 및 파손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에 달하는 장비가 말이다. 이서연 소장이 이끄는 사팀의 면담실에서는 병사들의 눈물 섞인 증언이 이어졌다. 중대장이 매달 중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부족한 비품은 저희 사비로 채우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차량 수리비까지 저희에게 걷었습니다. 지난달 훈련 중 동기 한 명이 간부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사건을 축소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으로 허위 보고했습니다. 그 동기는 지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그 모든 내용을 묵묵히 들으며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서서히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책상 아래에서 꽉 쥔 두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최하늘 하사는 여전히 부대 내에서 유령처럼 지내고 있었다. 부대의 분위기가 험악해질수록 그녀를 향한 원망과 질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훈련 중 잠시 가진 휴식 시간, 선임인 김민지 중사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는 참 좋겠어.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으로 쪼르르 일러 바치기만 하면 부대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말이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이게 무슨 고생이람. 그것은 하늘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할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셔틀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수통을 정리했다. 그 침묵이 김 중사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점검단의 임시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각종 비리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팀장들의 보고를 받으며 이 부패의 뿌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김승환 대령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장군님 잠시 쉬시는 게 부관의 걱정스러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였다. 이건 군대가 아니다. 군복을 입은 범죄 집단이다. 뿌리까지 전부 도려내야만 한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보안 전화를 들었다. 국방부 검찰단에 있는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후배에게 거는 전화였다. 이 사냥은 이제 여단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설 것이었다. 수요일 오전 51여단을 감싼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이서연 소장의 점검단은 자비 없는 칼날처럼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고 있었다. 보급과장은 밤샘 조사 끝에 모든 횡령 혐의를 자백했고 그가 불어버린 공범자들의 명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제 칼날은 여단장 김승환 대령의 턱 밑까지 차고 들어온 상황이었다.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 있던 김승환 대령은 더 이상 퇴로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며칠 안에 군복이 벗겨지고 군사교도소에 수감될 것이 뻔했다. 극도의 공포는 비열한 분노로 변질되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 이서현 소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죽더라도 너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서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추악하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충복들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역공을 시작한다. 그의 눈은 독사의 눈처럼 번뜩였다. 이서연 소장이 벌이는 이 점검은 정당한 감찰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인 최한을 하사와의 사적인 문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내에서 받아온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부대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라 한 여성 장군의 히스테리이자 권력 남용이다. 그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이서현 소장을 비이성적이고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파괴하는 마녀로 둔갑시켰다. 이 내용을 부대 전체에 퍼뜨려라. 병사들의 불만을 이용해야 한다. 휴가와 외박이 통제된 이유가 바로 저 미친 여자 장군의 복수심 때문이라고 알려라.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승환 대령의 지시는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그의 측근들은 불만에 가득 찬 병사들과 부사관들에게 접근해 교묘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서연 소장 손녀가 부대에서 적응을 못해서 할머니한테 꼰질렀다더라. 점검단이 병사들을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대. 목표는 우리 여단장님을 몰아내는 거래. 결국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부대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독버섯 같은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증오와 불만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최한을 하세계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피 대상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배신자이자 마녀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관물대에는 누군가 매직으로 배신자라고 적어 놓았고 식당에서는 그녀의 식판에 누군가 고의로 국을 엎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야간 전술 훈련 중에는 누군가 어둠 속에서 고의로 그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명백한 적의이자 살해였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이서연 소장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부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장군님, 김승환 대령이 미쳤습니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서현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연병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니다. 그대로 둬라. 하지만 장군님 최하늘 하사가 위험합니다. 김 대령은 지금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은 공범들이 제 발로 밧줄 안으로 기어들어올 테니 우리는 그저 그가 밧줄을 단단히 조일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승환의 방역은 그녀의 손바닥 아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보안 전화가 울렸다. 국방부 검찰단의 김민준 소령기였다. 김소령 도착했나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하지. 그 시각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부대 후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조용히 여단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수요일 밤 51여단은 김승환 대령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여단 본부 건물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점검단의 임시 사무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의 김민준 소령과 그의 수사팀이 합류하면서 판은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었다. 김민준 소령은 이서현 소장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단호하게 결론 내렸다. 장군님, 이 사건은 김승환 대령선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의 횡령액과 비리 규모를 봤을 때 일가의 대령이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비호하는 진짜 배우가 있습니다. 이서현 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 배우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다. 3년 전 그녀를 제3군단으로 좌천시킨 방산 비리 사건. 그때 그녀가 놓쳤던 거대한 조직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제3군단 내부에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제3군단 참모장 조태섭 준장. 이서현 소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조태섭 준장. 군내 사조직의 핵심 인물이자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 방산 비리 수사 당시 가장 앞장서서 그녀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녀를 비난했던 장본인이었다. 검찰단의 밤샘 수사 끝에 마침내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김승환 대령이 빼돌린 군수품을 헐값에 넘겨받은 민간 군납업체. 그 업체의 실소유주는 바로 조태섭 준장의 처남이었다. 김승환 대령은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태섭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키우는 사냥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목요일 새벽이 밝아왔다. 진실이 드러나는 동안 최하늘 하사를 향한 부대 내의 괴롭힘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김승환 대령의 사주를 받은 간부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오전 전체 훈련 시간 중대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중대원 전원에게 완전 군장 구보를 명령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는 중대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너희들 중 한 명의 불손하고 오만한 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알겠나?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하늘을 향해 있었다. 모두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늘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군장의 무게보다 동료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천근만근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가 악물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달렸다. 포기하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도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차라리 전출을 가거나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이 끝난 후 헌병 한 명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필체가 담긴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휘관이 부에게 내리는 작전 명령과도 같았다. 하늘아, 독사는 머리를 부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독을 뿜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 머리를 칠 때다. 오늘 밤 내게 임무를 주겠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전달한다. 이 할미를 믿고 군인으로서 버텨라. 임무. 그 한 단어가 하늘에 흐려졌던 눈빛을 다시 총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었다. 자신 또한 이 거대한 부패를 척결하는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일개 병사였다. 그녀는 메모지를 손안에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특전 부사관의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점검단의 숨막히는 압박에 거의 실신 직전이던 김승환 대령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다. 제3군단 참모장 조태섭 준장이었다. 그는 경무에 시달리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점검 현황을 파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51여단을 방문했다. 그는 점검단 임시 사무실로 곧장 향했고 이서연 소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입을 열었다. 이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단 참모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도 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일개 여단의 기강회의 문제 때문에 군단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방식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이제 제 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회유이자 교묘한 협박이었다. 이서연 소장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일부러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 준장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나도 여군이라는 이유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이 부담스럽던 참일세. 김승환 대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하는 선에서 이번 감찰을 조용히 덮는 것을 검토해보지. 조태섭 준장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얼음 마녀가 헛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마침내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서연 소장이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다만 사라진 군수품에 대한 최종 회계 처리는 명확히 해야 하니 관련 최종 보고서에 김 대령과 참모장인 자네의 결재가 필요하겠네. 윗선에 보고하려면 형식은 갖춰야지. 조타해섭 준장은 덫인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물었다. 자신의 서명 하나로 이 모든 사건을 덮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동의했다. 그날 밤 김승환 대령의 사무실에서 만나 최종 서류에 함께 서명하기로. 그날 밤 여단 전체에 야간 통행금 지령이 내려진 깊은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하늘 하사였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비밀리에 전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임무는 단 하나, 김승환 대령의 사무실에 도청 및 촬영 장비를 설치하라. 그녀는 특전 부사관으로서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경계 근무자들의 순찰 동선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여단장실의 낡은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무실 내부는 완벽하게 어두웠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 전달받은 설계도에 따라 움직였다. 만년필꽂이, 및 액자 뒤 책상 아래.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얼마 후 김승환 대령과 조태섭 준장이 여단 장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참모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승환 대령의 아첨에 조태섭 준장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대령 자네는 그냥 내 사냥개야. 이번처럼 쓸모가 있을 때도 있어야지. 그나저나 그 늙은 마녀가 제풀에 꺾일 줄은 몰랐군. 역시 여자란 감정적이라서 큰일을 못해. 그들의 모든 대화, 모든 표정은 어둠 속 렌즈를 통해 바로 옆방 점검단의 비밀 지휘 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모니터 앞 이서연 소장과 김민준 소령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조타해섭 준장이 책상 위에 놓인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은 거대한 부패 조직의 목에 올가미가 걸리는 순간이었다. 조태섭 준장의 펜촉이 허위 보고서의 서명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여단 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무장 헌병들이 눈사태처럼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 들린 소총은 정확히 조태섭 준장과 김승환 대령을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국방부 검찰단이다.
당신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선두에선 김민준 소령의 외침과 동시에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대형 모니터가 섬광처럼 켜졌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나누던 모든 대화와 행동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비열한 표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조태섭 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승환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들 뒤로 이서현 소장이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게 무슨 짓인가? 김소령, 나는 군단 참모장이다. 내 놈들이 감히 내게 이럴 순 없어. 이서현 내년이 감히 내게 덫을 놨구나. 조타해섭 준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이서현 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그의 죄목을 읊었다. 조타해섭 준장,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상관 모독 혐의를 추가하여 긴급 체포한다. 상관 모독. 그래. 늙은 마녀, 감정적인 계집이라 했던가. 그 모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 놈의 남은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성을 잃은 조태섭 준장이 그녀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헌병들의 육중한 몸에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거대한 부패 조직의 머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잘려나갔다. 그날 밤 51여단과 제3군단 사령부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조태섭과 김승환의 체포를 시작으로 검찰단은 그들의 자백과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보급과장 몇몇 중대장들 군납업체 사장까지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부패의 사슬이 하룻밤 사이에 남김없이 끊어져 나갔다.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이서현 소장은 51여단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단상 위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점검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었다. 나는 오늘 국방부 특별 복무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어젯밤 여러분의 여단장이었던 김승환 대령과 군단 참모장이었던 조태섭 준장을 비롯한 10수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군용물 횡령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병들 사이에서 충격의 술렁임이 일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고 여러분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했으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여러분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것은 기강회의가 아니라 군복을 입은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반역 행위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담으며 외쳤다. 여단은 오늘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부조리를 저지른 자들은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억울하게 고통받은 자들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이곳을 실력과 원칙만이 통하는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로 만들겠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나의 약속이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대열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손녀 최하늘 하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할머니와 손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의 눈빛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눈빛이 절망에서 경외감과 희망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이서현 소장이 이끌었던 피해 숙청이 끝난 후 50일여 단에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이서현 소장이 직접 낙점한 강직한 성품에 신임 여단장이 부임했고 부패에 연루되었던 지휘관들의 빈자리는 유능하고 청렴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병사들의 식탁이었다. 그동안 간부들이 횡령하던 부식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자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낡고 해진 보급품 대신 최신 전투 장비가 지급되기 시작했고 모든 훈련은 보여주기가 아닌 실전을 위한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조정되었다. 부대 내에 만연했던 폭언과 욕설 부조리한 가혹 행위는 즉시 퇴출이라는 무관용 원칙 아래 뿌리 뽑혔다.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세를 낮췄다. 51여단은 말 그대로 폐허 속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최하늘 하사를 둘러싼 부대 내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 손녀나 부대를 뒤엎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부대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웅이자 그 모든 핍박을 묵묵히 견뎌낸 강인한 군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김민지 중사를 비롯한 이들은 모두 지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다른 부대로 징계성 전출을 당했다. 몇몇은 하늘을 찾아와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하늘은 그들을 경멸하거나 용서하지 않았다. 그저 무시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복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후광에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훈련에 매달렸고 솔선수범하며 동료들을 챙겼다.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할머니의 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실력과 의지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여군 부사관들과 함께 신임 여단장을 찾아갔다. 여단장님, 저희 여단, 내 여군들의 고충 처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멘토링 위원회를 조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태섭 준장 같은 자들이 다시는 여성 군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상처를 짓밟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신임 여단장은 그녀의 당찬 제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승인했고 최하늘 하사를 위원회 초대 간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전투 요원이 아니라 부대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다. 몇 주 후 하늘은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 없이 묵직하고 정교한 군용 나침반 하나만이 들어있었다. 하늘은 나침반을 손에 꼭 쥐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이제 너는 내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할머니가 손녀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선배 군인이 후배 군인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의 증표였다. 하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폐허 속에서 마침내 그녀 자신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힘차게 피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 혹한의 추위가 강원도 산자락을 뒤덮은 겨울. 51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부대는 이제 제3군단 내에서 가장 훈련 강도가 높고 동시에 사기가 충만한 모범부대로 손꼽혔다. 이서연 소장은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보직으로 영전이 결정되었다. 부대를 떠나기 며칠 전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마지막으로 51여단을 찾았다. 이번에는 누추한 등산복이 아닌 각 잡힌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의장대나 영접 인원 없이 조용히 손녀와의 만남만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여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눈 덮인 작은 언덕 위에서 만났다.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2명의 군인이었다. 이제 제법 지휘관의 눈빛이 나오는구나. 이서연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하늘은 훌쩍 성장해 있었다. 그녀가 만든 여군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부대 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외톨이가 아니었다. 모두가 신뢰하는 동료이자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썩은 땅을 갈아엎은 것뿐. 그 척박한 땅에서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워낸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나는 그날 한 명의 군인을 잃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대신 한 명의 진정한 지휘관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의 칭찬에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날의 일 때문에. 군 전체의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셨잖아요. 조타해섭 준장과 얽혀있던 군내 사조직과 비리 세력들은 이번 사건으로 이서연 소장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이서연 소장은 대답 대신 언덕 아래에서 훈련에 매진하는 병사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하늘아, 이 군복의 무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별의 무게가 아니다. 가슴에 단 훈장의 무게도 아니다. 이 군복의 진짜 무게는 바로 우리를 믿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곳에 보낸 국민들의 신뢰 그 자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힘이 있었다. 군인이 부패하는 순간 이 군복은 갑옷이 아니라 죄수복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대는 수십조 원짜리 무기를 가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지. 나는 그날 나의 적과 싸운 것이 아니다. 군복을 입고 조국을 배신한 역적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그것이 나의 임무이고 앞으로 네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기도 하다. 그녀는 하늘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옳은 길을 가는 군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서연 소장은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임을 알았다. 그녀는 손녀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뒤 몇 걸음 물러서서 하늘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아닌 선배 군인으로서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담아 손녀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하늘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삼키고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답례했다. 그녀의 군 생활 중 가장 늠름하고 완벽한 경례였다. 이서연 소장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하늘은 언덕 위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옷깃을 여몄다. 더 이상 할머니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어린 손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군복의 진짜 무게를 아는 한 명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새롭게 태어난 부대의 힘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